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차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될 기업회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되는 기본 원리를 좀 알아야 계속 공부하기 편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현금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가계부를 가볍게 리뷰를 해보죠. 그리고 이 가계부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가계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가계부죠. 이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옆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뭐 쓰기, 보고서, 예산 쓰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네이버 가계부가 중요하니까 이걸 뭐 공부해 봅시다. 이런 시간은 아니니까 이런 디테일한 메뉴는 패스하고 쓰기, 지출, 수입을 중심으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탭으로 가서요. 날짜, 사용 내역, 현금이냐, 카드 썼냐, 이 항목의 대분류는 뭐냐, 나중에 뭐 찾기 편하게 뭐 태그 이런 걸 적어주는 것 같은데요. 가정을 한번 해보죠. 먼저 지출 탭에서 오늘 친구랑 술을 먹었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다가 술을 쓰면 되겠죠. 술 혹은 유흥, 식사. 이제 금액을 적어야 되는데 요새 물가가 비싸. 한번 술 먹으면 20만원 가볍게 나와요. 20만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정말 술이랑 안주랑 진짜 아껴 먹어야 5만원 나오는데 물가가 미쳤어요. 밖에서 술 먹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마냥 술만 먹으면 안 되겠다. 미래를 대비해야겠다. 이 친구가 각성을 하고 부랴부랴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저축 쓰는 거죠. 그리고 저축 금액 얼마였냐, 남은 돈 50만원 저축을 했다. 그럼 분류가 이렇게 자동으로 뜨네요. 이쪽은 술, 유흥 쪽으로 뜨고 이쪽은 저축, 보험, 예금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모두 다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지출이 된 거죠. 가계부는 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다. 근데 이렇게 돈을 쓰려면 일단 먼저 돈을 벌어야겠죠? 그 다음에 수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알바를 하는데 그러면은 급여를 주겠죠? 알바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알바비. 양식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260만원 이 정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됐죠. 그리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선물도 해주고 싶은데 그날따라 돈이 없어요. 급한 대로 친구한테 40만원을 꺼왔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40만원 껐으니까 이 친구한테 입금이 됐겠죠?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입금 얼마? 4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저장하기 되는 거죠. 자, 두 개 다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거죠. 입금된 거예요. 가계부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즉 가계부는 현금이 들어오면 수입, 현금이 나가면 지출 혹은 출금으로 표현을 해주는 장부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다시 원래의 진도로 돌아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개인의 한 달치 가계부가 정리된 사례를 살펴보시죠. 현금이 300만원 입금됐고 지출이 220만원이네요. 합계예요. 이것저것 돈 쓰고 이것저것 뭐 돈이 들어왔을 텐데 합계를 낸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결산을 한 거죠. 월 결산을 한 거죠. 그래서 1월 말에 가계부의 장부상 현금 잔액은 80만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이 친구는 1월 말에 실제로 80만원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 장부랑 실물은 일치해야 되니까요. 참고로 가계부는 80만원 현금이 있다고 적혀 있는데 서랍 뒤져보니까 50만원밖에 없어요. 그럼 사고가 난 거죠? 가계부를 내가 잘못 적었거나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가계부가 작성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가계부를 내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중요한 질문을 이 가계부한테 해보는 거예요. 가계부야, 가계부야. 응?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얼마 남겼니? 얼마 남겼지? 요게 바로 기업회계에서 나오는 이익의 개념이 되겠어요. 가계부가 과연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까요? 가계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어머, 그거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여기 메모 혹은 비만 기록이다 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입 300만원 중에
차입이 4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중요하죠.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니까요. 알바비 260만 원이랑 차입 40만 원은 공통점이 있는데 나한테 입금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가계부상 수입으로 잡힙니다. 차이점이 있죠. 말씀드렸지만 차입은 일단 나한테 돈이 들어온 건 맞는데 나중에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그렇죠? 갚아야죠. 마찬가지로 지출에서도 생활비, 외식비 이런 거랑 저축이랑은 공통점이 있는데 내가 현금을 지출한 거죠. 가계부상 지출로 이렇게 잡힙니다. 근데 역시 차이점이 있죠. 저축은 나중에 다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지출로 나갔지만 나중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현재 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이런 것들이 다 혼용돼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다 수입, 출금이 되었다는 이유로 다 지출로 몰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얼마 남겼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입은 내가 번 게 아니고 저축은 내가 써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계부들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는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이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간 개념이 허술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 미래 개념. 미래에 내가 갚아야 될 차입, 의무죠. 예. 또 미래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저축, 권리죠.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데 냉장고에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듯이 관리를 하니까 이 가계부의 장부는 이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허술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포스트잇이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상환일자에 돈을 못 갚잖아요. 친구는 나중에 뭐 돈 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가 친구가 용서를 안 해주면은 절교하든가 하면 돼요.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니까 이 포스트잇 2개 붙여놓은 거지. 기업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포스트잇 엄청 붙여야 돼요. 냉장고 한 대로 부족합니다. 수천 대 필요해요. 근데 포스트잇 한 장 떨어져 갖고 이걸 못 갚았다. 40억을 못 갚았다. 부도나는 겁니다. 예, 그게 디폴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계부는 치명적인 단점 두 가지가 있구나 라고 지금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은 이미 예전에 눈치를 챘어요. 예, 눈치를 챈 것도 100년 전, 200년 전 정도가 아니에요. 기업회계 이 기본 원리는 이탈리아에서는 이미 한 15세기 정도에 정식으로 관련된 책이 출판됐을 정도예요. 꽤나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가계부의 첫 번째 단점을 극복을 해보죠. 성과 계산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한 성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합니다. 먼저 수익을 보면요. 현금 300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0만 원은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빼줘요. 여기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근거를 보여줬는데 당연히 기업은 직접 장부를 작성합니다. 뭐 알바비 260만 원 수익이다 이렇게 해요. 뭐에서 뭐를 빼는 게 아니고 개인이니까 알바비가 수익이지 기업으로 치면은 이게 매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비 190만 원을 직접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산출을 해보면 연금 지출 220만 원에서 저축은 빼자라고 조정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은 딱 어떤 게 이익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익은 자녀의 개념이에요. 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계산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260만 원에서 190만 원을 빼서 7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계부의 첫 번째 단점이 극복이 됐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갖고 내가 얼마 남겼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 70만 원입니다. 라고 이 친구는 대답을 해주고 있죠. 여기서 이익 70만 원하고 앞에서 현금 잔액 80만 원은 뭐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 이런 비슷비슷한 개념이 아니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걸 좀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가계부는 단점이 한 개가 더 있었죠. 이 차입이나 저축 같은 미래 개념이 장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손익계산서에서도 그걸 관리를 안 해줘요. 저축도 빼버리고 차입도 빼버리잖아요. 절로 가. 니들 여기 오면 안 돼. 이거죠. 손익계산서만으로는 가계부의 두 번째 단점은 극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는 장부가 다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부 재무상태표예요. T자 장부예요. 알파벳 T자를 의미합니다. 자, T자가 나오죠?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해요. 오른쪽 대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을 차변이라고 해요. 왼쪽 차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자예요. 차변은 왼쪽이니까 한 가지 항목만 존재를 합니다. 자산이라고 하고요. 대변은 오른쪽이니까 두 가지 항목이 존재를 해요. 하나가 부채, 다른 하나가 자본이라고 합니다. 왜 오른쪽은 두 개냐? 왼쪽은 왜 한 개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만드는 사람이 애초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왼쪽, 오른쪽을 바꿨으면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이나 개수에 크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표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자산의 세부 항목이 여러 개가 있을 거고 부채와 자본도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당장은 컴퓨터, 마우스, 모니터 이런 자산들이 있으니까 어셋이죠. 이 강의를 보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 중에 일부가 될 거예요. 부채는 뭐가 있을까요? 나 집 사면서 요번에 돈 빌렸어. 라고 하게 되면은 담보대출이 있는 거고요. 나 요번에 차 사면서 돈이 좀 모자라서 리스로 샀어. 그러면 리스 부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배우시겠지만 기업은 훨씬 더 다양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의 항목이 존재를 합니다. 이 표의 가장 끝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계를 계산해서 왼쪽에 금액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와 자본의 합계를 계산해서 오른쪽에 금액에 역시 합계를 적어줍니다. 그럼 희한하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즉,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공식이 성립이 돼요. 혹자는 문자, 수레바퀴와 함께 이 대차평균의 원리를 인류의 3대 발명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는 원래 이름이 대차대조표예요. 이게 뭡니까? 대, 오른쪽과 차, 왼쪽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 대조. 이걸 얘기합니다. 대조, 항상 균형을 이루는 표다.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표의 이름을 대차대조표로 쓰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이름을 썼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을 이루는 것, 이 자체로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쓰다가 그런 작성의 원리 측면보다는 이 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효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 표는 한 개인 혹은 한 기업의 살림살이, 재무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다 라는 관점에서 재무상태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표에 대한 가벼운 소개가 끝났으니까 저희의 사례를 이 표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자산은 현금, 아주 대표적인 자산이죠. 이 80만원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계부 열심히 썼더니 1월 말에 80만원 있다 라고 가계부가 알려줬잖아요. 그겁니다. 그 숫자 80만원. 가계부상 잔액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현금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저축이 자산이죠. 비록 지금 내 돈은 나갔지만 미래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거죠. 이겁니다. 가계부에서는 그냥 단순히 지출로 잡히고 미래 어떻게 될지 난 상관없어. 그냥 넌 돈 나갔으니까 지출이야. 손익계산서에서는 외면받았어요. 여기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절로 가. 라고 외면받던 친구가 바로 여기에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차입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다. 부채입니다. 미래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본은 무엇일까요? 자본. 자본은 얼마를 딱 적는 개념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게 딱 들어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산은 현금 딱, 저축 딱, 이렇게. 부채는 차입 딱,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본은 대차평균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역산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산은 다 구했죠. 현금 80, 저축 30 해서 합계를 110만 원으로 구할 수 있어요.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도대체 얼마냐? 여기 자본을 못 구했으니까 영원히 못 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왼쪽의 합계가 110이니까 오른쪽의 합계는 반드시 110이 돼야 돼요. 돼야 돼요. should be예요. should be.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110만 원을 먼저 구하고 똑같은 금액을 여기다 구한 다음에 이미 구한 부채에서 부채를 빼서 이 금액을 역산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합계가 110인데 이쪽 70만 원을 구해놨으니까 여기는 당연지사 40만 원이 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자본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산, 부채의 정의가 완성이 됩니다. 즉, 자산은 내 거. 예, 내 거. 그래서 권리랑 비슷한 의미예요. 반대로 부채는 의무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의무. 영어로 차변을 데빗이라고 하고요. 대변을 크레딧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카드를 만들 때 직불 카드를 만들었다 쳐봐요. 그럼 그걸 데빗 카드라고 합니다. 데빗 카드. 카드 긁는 순간 내 돈이 나가요. 내 돈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어떻습니까? 카드 긁는 순간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카드 긁는 순간 나중에 줄게 빚을 내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는 영어로 크레딧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건드리는 카드다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결과적으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등식이 성립되는데, 왜냐하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은 인류의 3대 발명품 중 한 개를 이해를 하신 겁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그럼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